제2절 파상관제인 선임과 육성입니다. 선임의 중요성. 파상관제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파산 절차에 있어서는 관제인은 파산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 수행기관으로서 상기 제1절 1의 3의 직무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파상관제 사건의 처리는 해당 사건에 적합한 파상관제인으로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바가 크다. 파상관제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그러나 파상관제인 선임 결정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파상관제인 선임은 이해관계에게도 법원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선임에 있어서 고려되는 사정 등 파상규칙 23조 1항은 법원은 파상관제인 선임할 때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를 선임한다라고 규정할 뿐 법령상 파상관제인의 자격 요건이나 구체적인 선임 기준이 정함은 없습니다. 법인은 파상관제인 선임할 수도 있으며 복수의 파상관제인 선임과도 가능합니다. 파상관제인 대리 선임은 파상관제인이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것이며 법원이 파상관제인 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파상관제인 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부적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파상관제인 대리 선임 허가 신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실무 운용으로서는 거의 예외 없이 변호사를 파상관제에 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는 광주, 다음에 대구에서 법무사가 파상관제에 선임해서 일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를 보겠습니다. 주 2. 복수의 파상관제에 선임된 근시 예로는 가까운 시기 예로는 오사카 지방법원이 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라는 게 이제 대출업체죠 결국. 파상관제인 사건에서 2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주 3을 보겠습니다. 파상관제인이 대리를 선임함에 있어 해당 관제 사건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식견, 능력, 인격을 갖추고 있는지 관제인과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선임하여 법원은 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허가할지를 판단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죠. 파산관제 사건은 법률 문제의 도가니다. 도가니. 법률 문제의 도가니라는 말을 듣듯이 파산관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민사상, 형사상의 다양한 법률 문제를 만나지만 변호사는 이러한 법률 문제를 검사할 수 있을 만큼 종합적인 법률 능력을 가지며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유일한 직종이고 소송 제기 등 빈도가 높은 관제 업무에 있어서 변호사를 파산관제로 선임한 것이 편리함과 동시에 신속 처리 요청에도 적합한 점,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변호사회 내부의 윤리구별이 갖추어져 부정행위에 대한 자율적 징계 처분 태세도 갖추고 있다는 등 공정성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직종이라는 이유가 있다고 들고 있습니다. 이상의 운영을 전제로 많은 법원에서는 사건별로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법원 관내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파상관제로 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으로 인하여 또는 사정에 의해 해당 재판소의 관할구역 밖의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예외죠. 특히 중소규모청 지부 파상관제 사건에서는 해당 지부 관내에 변호사를 둔 변호사로 적임자가 좋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본청 또는 다른 지부 관내에 변호사를 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한다. 파상관제의 선임은 재판소의 전권사항이며 변호사회로부터 제공되는 파상관제인 후보자 명부나 신청 대리인의 추천에 구속되는 성질이 아니다. 설령 법원 내부에서 어떠한 파상관제인 후보자 명부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부 순으로 기계적으로 할당하여 줄 것은 아니며 이러한 취급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헌 등에 소개된 파상관제 선임에 고려되는 사정을 정리하면 대략과 같다. 일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자. 첫 번째, 법조 경험 연수. 파상관제 사건은 법률 문제와 경영 문제가 복잡하고 다방면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적어도 몇 년의 법조 경험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서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서울은 수원도 비슷할 겁니다. 의정부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변호사로 등록된 지 3년이 지나면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파상관제 육성의 관점에서 비교적 간이한 소액간접 사건, 간이간제 사건이라고 칭되기도 한다.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 후 일본은 아마 2년 내지 4년이 지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인물 능력. 파상관제인은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이해의 와중에 놓일 수 있으며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M&A를 목적으로 비즈니스 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며 고액의 금전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 꼼꼼, 주의 깊게, 공평, 청렴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파산관리의 능력에 대해서는 관제 업무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 경험과 판단력을 가지며 적극적, 활동적, 의욕적이고 끈기 있는 인물이 요망됩니다. 덧붙여 관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 스킬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고요. 물론 상기 인물 능력에 대해서는 그중 하나라도 빠지면 선임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에 가면 이상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인물 능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파산관제를 선임하면 관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관제 사건이 종결. 주치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예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한 사례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도 그랬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이제 돈이 들어오면 욕심이 생기죠. 아마 이게 금원 자체를 유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 뭐 수십억, 수백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이자라도 띄어먹으려고 뭐 어디다 예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주8입니다. 법원이 어떻게 파산관계 후보자의 변호사의 인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는 하나의 문제이다. 굳이 일반론을 말한다면 개별 파산관계 사건의 처리를 통해 얻는 것 외에 파산 신청 대리인이나 개인생 채무자 등의 회생 채무자 대리인으로서의 활동상, 다른 파산관계인 등 경험자의 평가, 사회 내지 도산부와의 각종 협의회나 연수, 스터디 그룹 등의 기회를 통해 변호사의 물상 등을 접하거나 혹은 민사소송 사건 등의 사건 처리를 통해 느낀 것들을 직접 집약해서 법원 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밖에 개별 변호사의 인물 능력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판사관제부터 부담 없이 상담 내지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재판소 서기관이 가지는 정보에 의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우리나라도 이제 주로 평가를 하죠. 뭐 법원 직원들 의견도 조회하고 계장들 의견도 조회하고 판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파산회생 변호사회도 있고 대한 서울 변호사회의 파산지 지원 변호사단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듣죠. 관제인 중에서도 이제 뭐 뭔가 악평이 있는 사람들은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임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결국은 세상 비슷하죠. 일본이라고 뭐 그렇죠. 다음에 장기화를 초래해 파산 채권자를 포함한 관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쳐 파산 절차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계 선임에 있어서 변호사의 인물 능력은 경시할 수 없는 고려사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연령, 경험, 사무소의 규모 등 나이, 경험, 사무실 규모 등은 개별 사건마다 이러한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특수기능 파산관제 사건 중에는 섭외가 이제 해외 사건입니다. 국제사법, 섭외 사건, 뭐 일본이나 미국과 관련된 사건, 지적재산은 이제 뭐 특허, 그다음에 상표, 플러스 이제 뭐 저작권 이런 거죠. 지적재산, 노동 문제는 이제 뭐 사용자로서, 근로자로서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근로자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 퇴직금 이슈가 있죠. 그다음 민사개입 폭력, 민폭, 해사 등 해사는 이제 마리타임이죠. 마린타임 바다와 관련된 우리나라는 지금 해사법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과 인천이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죠. 해사 등의 분야에서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다. 사건의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지식, 경험이 있는 파산관제인 대리를 법원에 허가를 얻어 선임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보조자로서 각종 전문가, 외국법 사무변호사나 우리나라는 이제 외국법 자문사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뉴욕 변호사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법 자문사라고 합니다.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회사 대리사 등이 관여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이러한 지식 경험 있는 관제인을 선임하는 것이 비용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죠. 주 9를 보겠습니다. 소속 변호사로부터 훈계 처분,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함, 주의 깊음, 공평함, 청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파상관제인과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관제인으로 지금 한 17년인데 최근까지 그 거의 그 원서 낼 때 옛날 거를 그대로 이제 베껴서 냈습니다. 조금 숫자만 바꿔서. 근데 올해 처음으로 관제 변호사의 징계 경력을 내는 냈습니다. 그래서 무징계 증명서를 냈습니다. 변호협에서 띄워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변호사 징계를 보는구나. 왜냐면 지금 최근에 저도 그렇지만 로톡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수백 명이 되죠. 뭐벌 과태료 100만 원이지만 그 징계가 확정됐을 때 나중에 법원에서 좀 뭔가 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게 이제 소송으로 최종 확정되려면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한 3, 4년 걸리는데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조만간 뭐 취소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유효할지를 결정할 때 법무부에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제 거기서 징계가 확정이 되면 결국 이제 관제인으로서 이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언제까지인지 시간만 보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거 주식을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복수 재직하는 법률사무소에는 파산관제인 대리 활용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관제 사건이 파산 관제를 선임하기가 쉽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관제 사건에서 개인 파산 사건에서도 3명 이상의 관제인이 머무는 데는 사건을 좀 더 주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사건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관 경유 사건을 주죠.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죠. 또 변호사가 한 명이라도 우수한 복수의 사무직원이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변호사의 적절한 감독하에 사무직원에 의한 신속한 파산관제 업무의 소조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일반으로서 파산관제 업무가 많은 파산관제 사건이 파산관제인에게 위임하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답이라 마코토 도산 절차의 법원 사무 과제와 전마 61페이지에는 외상 매출금 해소, 자산의 한가, 임차 건물의 명도, 장부 정리, 배당 절차 등 관제 업무의 전부를 파산관제인 스스로의 손으로 덧씌울 필요는 없고 파산관제인 책임에 있어서 자신이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분담을 받으며 파산관제인이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변호사가 사무직원에게 직무를 통째로 던지지 않고 스스로 직접 지도 감독하면서 보조자로서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이 전제이지만 사무직원의 활용 여부로 관제인이 부담이 줄어들어 관제인 업무 속도는 높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뭐 외상 매출금 같은 거 회수할 때 그 직원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뭐 이럴 때 더 전화를 하고 이걸 관제인이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출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정리도 마찬가지고 배당 절차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배당 절차를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10몇 년 동안은 작년까지는 뭐 16년 동안은 이제 직원을 시켰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배당 절차는 오히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이제 보조인 시키고 그래서 업무를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이제 사무실 뭐 제각각 차이가 납니다. 일본도 이렇죠. 그렇죠? 변호사가 다 할 수는 없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자. 실제 파산관제 사건에서 누구를 관제인 선임에 해당할 것이는 내용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제 사건의 규모, 채권자 수, 부채 총액, 수집재단의 예상액 등의 크고 작은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의 내용, 성질, 법률상 내지 사실상 곤란한 문제의 유무, 채권자 간의 대립 유무, 그 가능성, 대규모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절충성 필요 유무, 섭외, 지적재산, 노동 문제 유무, 내용 등. 세 번째, 기타 파산관제 업무 사건 처리 난이도를 검토한 후 법조 경험 연수, 성실함, 꼼꼼함, 주의 깊음, 공평함, 직무지식, 절충력, 판단력, 적극성, 행동력, 끈기, 나이, 경험 모든 걸 다 봅니다. 사무실 규모, 파산관제 사건의 소지 건수와 진행 정도, 적체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섭외, 지적재산, 노동, 민사폭력 등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등이 어떤 점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한편으로는 파산관계 후자 측에 대해서는 해당 인물이 각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 정도 과거에 파산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파산관계 사건의 규모, 내용, 성질, 사무처리 난이도,
파산관계 보수액과 그 사건 처리된 평가 등을 검토하고 전권과의 균형 등을 가미하면서 해당 사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파산관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건 주로 이제 법인에서 이렇죠. 법인은 진짜 뭐 사건이 얼마 없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법인에서는 많이 이제 이런 걸 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에서도 일부 특수한 사건은 이제 경험 많은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비슷하게 안분해서 자르고 있죠. 아무튼 뭐 개인에서도 사건 판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건이다. 요즘 뭐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가 있죠. 뭐 수십 채, 수백 채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그런 경우에 이제 작은, 경험이 적은 신규 관제인한테 갈 가능성은 없죠. 그다음에 신청 대리인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중요성. 법원이 구체적인 고려 사정을 토대로 파산 관제인 선임함에 있어서는 파산 절차 개시 신청서 및 그 첨부서에서 볼 수 있는 개병 사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신청서 등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릴 수는 필요에 따라 신청 대리인부터 신문 내지 면접 등을 통해 직접 사정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경우도 많다. 법원이 채무자 본인이 없는 신청 대리인과 신문 내지 면접을 하는 경우 파산 절차 개시 원인 유무를 심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제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적합한 파산 관제인을 누굴 선임한 것을 검토하기 위한 정보 수집 경우도 많다. 현행 파산법은 관제인과 신청대리 협동과 연계를 전제로 제도 설계가 되어 있으며, 신청대리인이 간절히 파산관제인을 맡기기 위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고 관련 정보들을 바탕으로 법원이 가장 적용이라 생각한 파산관제인이 신청대리인과 협동 및 휴대해 나가는 것이 파산관제 사건이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이뤄져 목적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법인 파산 신청 같은 경우는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당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되죠. 부채 규모라든지 재산 규모, 그 다음에 부채의 성격, 그 다음에 자산 현황, 뭐 주주 명부라든지 종업원의 현황, 이런 거를 신청 대리에다가 정확하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 거는 또 법원에서 판사님이 대표를 신문하죠. 한 70까지에서 80까지. 이렇게 회사가 무너진 원인이 뭐고, 뭐 분식회계가 된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고자산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재산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돈을 본인이 눈 거 있는지 아니면 가수금 가지금으로 들고 나온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평가는 왜 3억인데 가치가 없는지, 매각이 가능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은 어떤지, 이용 형안은 어떤지, 공장 기계는 있는지, 재고 처분은 가능한지, 이런 어떤 법인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꼼꼼하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파산 신청할 때. 파산관제인 육성. 법원은 상기 이익 사정 고려 사정을 바탕으로 사건 매로 가장 적임이라고 생각하는 관제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한편 파산관제인으로서의 적임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즉 파산관제인 육성은 큰 과제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원화가 돼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 파산관제인하고 법인관제인하고 완전히 명부가 다릅니다. 서로 이렇게 같이 겸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뭐 이런 큰 대형 어떤 소비자 금융 피해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무슨 투자회사 이런 데서 사기 피해를 당한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원래 개인 파산 관제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채권자만 수백 명, 수만 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죠? 현지연 회장, 그 다음에 옛날에 김성훈 대표, 그 다음에 지금 뭐 일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채권자 파산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인 관제인은 개인 사건이지만 법인 관제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 관제인 따로, 개인 관제인 따로 이원화가 돼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 나름대로 어떤 파산부에서 기준이 되어 있고, 개인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수원이나 의정부, 인천에서는 원래 개인 관제인 중에서 발탁을 해서 법인에다가 이제 능력을 발휘하거나 실력이 좋거나 아니면 꼼꼼하거나 법을 성실하거나 법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개인 관제인 만 20명 중에서 1년에 몇 명씩 발탁을 해서 법인 관제 사건을 이제 하나하나 쉬운 사건부터 맡기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다 뭐 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도 그렇고. 근데 서울은 특이하게 예전에는 서울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개인 법인 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관제인 하다가 법인 하고 싶으면 개인 관제를 사임하고 법인을 지원해서 테스트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신임 파산관제 후보자에게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주겠죠. 그렇죠? 난이도가 낮은 사건을 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좀 큰 사건, 규모가 된 사건을 주겠죠. 어디나 마찬가지죠. 순차적으로 선임이 나가며 사건 처리 실적을 법관 및 법원 서기관이 공유하고 보다 난도가 높은 어려운 사건은 파산관제 사건이 관제인으로 선임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 처리 OJT를 통한 관제인 육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규모 청이나 파산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오사카, 동경이겠죠. 일본에서도. 서울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해생법원 이런 데고요. 법원에서 변호사의 협력을 얻으면서 관제인 성립을 위한 제도적 수용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로톡 떴네요. 속보 친구가 알려왔네요. 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 변협 처분 취소.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에 영향이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막 꺼리죠. 지금 전화가 울렸죠. 그게 이제 우리 친구가 변호사인데 로톡으로 왔네요. 그렇죠? 하지만 중소규모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재판관의 의혹이나 열의, 변호사의 내부의 문제인식 차이 등에 의해서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에서도 뭐 지역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광주나 전주, 이제 지방, 뭐 창원, 아니면 제주, 강원도, 충주, 아니 청주 이런 데는 아무래도 이제 파산 사건에 대한 어떤 열의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규모라든가.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엔 지방 변호사님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소송 소장 쓴 거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산업이 발전된 데는 그런 인재가 많이 드러나 있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제2공업지대 아닙니까? 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경인공업지역, 인천, 수원, 서울. 수원 같은 데는 뭐 그쵸? 지금 삼성전자 및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역에 따른 하청 업체가 엄청나서 세계적인 공업지역이죠 거기는 그쵸? 반도체라든가 이런 지금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 그래서 지금 용인 쪽에는 더 확장하죠. 파산관제인 육성은 재판소가 재판소가 변호사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조직적으로 임해야 할 과제이며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규모청에는 법원 변호사의 모두 파산관제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높지 않은 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드는 노력을 아끼는 것은 장래 파산관제 사건이 증가하는데 파산관제인이 적임자를 선임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산 절차에 대한 신뢰나 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렇죠. 변호사가 버벅거리면 안 되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특히 전국 도산 처리 변호사 네트워크가 메일링 리스트 통한 각종 상담을 비롯해 근래에는 각 지구별로 다양한 순회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관제인들이 1년에 2번씩 법원과 간담회도 갖고 2014년부터 최근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한 6년 정도는 또 매달 세미나도 많이 했죠. 그 자료도 축적돼 있고요. 크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제인 세미나도 좀 다시 이제 좀 해보려고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초동에 이제 도산 연구회 같은 거를 이제 모임을 가서서 각종 파산, 회생, 개인회생,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법인회생, 뭐 변호사, 법무사, 그 다음에 뭐 사무직원, 그죠? 사무직원도 배제할 수는 없죠. 사무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상당히 수행하기 때문에 도산 사건에서는 또 직원 육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과 발이 되는 변호사는 두뇌 역할을 하고 지휘자의 역할을 하고 손과 발이 되는 직원들, 보조자들을
관제 사건도 마찬가지고 신청 사건에서도 잘 해줘야지 변호사 그 사건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파산관계 스킬 향상을 포함한 도산 사건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일본에서도 파산관계 사건에 종사하는 재판관, 재판 소위관도 변호사회 내지 개별 변호사의 신뢰 구축, 유지를 도모하면서 변호사회 등 협력을 얻어 적절히 관제인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법연수원 그 연수도 그래서 간 거죠. 정부도 교류하고 지방 변호사님들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도 제가 지금 이 관제 이거는 뭐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지루하고 도움 안 되죠. 지금 내가 파산 신청했는데 뭐 면책이 될 거냐 안 되느냐를 한 사람한테 이런 강의 이거는 이제 결국 이제 변호사 중에서 앞으로 관제인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현직 관제인 중에서 뭐 들을 수는 있겠죠. 이런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이번에 저 일산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저도 이번에 판사님을 만났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2011년 정도. 11년, 12년, 10년, 11년, 9년, 10년, 한 11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서울 뭐 단독 8단독인가 그 판사님인데, 그쵸? 도산, 뭐 그때 그냥 법원에서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한국 도산법 학회, 그런 학회 세미나에서도 자주 뵈서 그래요. 자주 뵈서. 술자리에서도 이제 뒤풀이에서도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얼굴이 낯이 익죠. 그래서 결국 이제 도산 판사들은 다시 또 오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의 선임과 육성에 대해서 일본이나 뭐 풍토가 비슷하죠. 그렇죠? 일본에서 고민하는 거하고 한국 고민하는 게 비슷하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선임과 육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